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세미 과장입니다. 이렇게 방과 후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사업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한 43분 정도 사전기획 단계인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사전기획관님들이 작성해 주신 사전기획 보고서가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시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한 70%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보고서를 저희가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그 검토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원래 저희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였거든요.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보험 운영하시잖아요. 가입도 하시고. 그때 그 시설보험 때 공제급여를 지급하던 회사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였는데 2020년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재난 예방부터 이렇게 공간 재구조와 같은 노후시설 환경 개선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 시설과를 도와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 역시 공간 재구조와 즉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대상학교로 이번에 25년도 대상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학교로 선정되신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공간 재구조화, 말도 조금 어렵잖아요. 공간 재구조화? 공간 재구조화. 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공간 구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된 연수입니다. 제가 잠시, 이번 연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총 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전 교육부 시설과장님이셨고, 지금 경상국립대 시설과장님이신 배정익 과장님께서 공간 재구조화 개념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차시, 이번 주 금요일은 로컬 프로젝트 문정석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도 실제로 학교에서 사전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각 실에, 각 교과실에, 그리고 어떤 특정 교실에 좀 제한돼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들었는데, 이런 전형적인 학교 공간이 아니라 좀 혁신적인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버려야 하는 선입견들, 편견들을 좀 타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2차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시는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그 사전기획 실제로 학교에 가서 교육기획과로 활동하면서 사전기획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추진 시 학교의 역할, 4차 시에는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미래교육과정에 대해서 지미정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차시, 6차시에는요, 실제로 부천동초 대전 성모여고는 사전기획, 설계, 시공, 준공까지 다 마친 학교거든요. 이 분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중등, 그리고 초등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전기획할 때 그리고 앞으로 설계 단계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 공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스텝 1, 오늘은 공간 재구조화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강사분인 배정익 과장님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배정익 과장님 아시는 분들, 학교 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2019년 공간혁신 때부터,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이렇게 전형적인 학교 공간, 감옥과 같은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학교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닦으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부 시설 과장님으로 있으시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실행 계획을 만드신 과장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보다도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이것을 바꾸고 싶은 의지도 강하신 과장님이신데요. 오늘 과장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배정익입니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학교 공간 혁신부터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는 하고요. 하면서 잘못된 내용, 그리고 바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유드릴 내용은 사실 그 공간재 구조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크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료 공유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학교에 관해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인프라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와 같이 그쭉 시설직이에요. 그 건축가를 나왔고 계속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설 정책을 많이 해왔었고요. 세종시 교육청에 있은 적이 있고 2019년에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 관여하고 또 새로운 인지 시도를 여러 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작년까지 교육시설과장을 하면서 조금 더 정비되고 정교화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사실은 제가 드리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사업을 지켜보고 해온 사람으로서 가지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력 인구예요. 학력 인구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5년 현재까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학력 인구가 17%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38% 정도 감소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출생 인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학력 인구 감소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사건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전체 평균 21명입니다. 2034년에는 8.8명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를 짓건 운영하건 앞으로 소규모 학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시설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 시설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학교가 늘어나는 구조였고 2010년대까지 계속 학교는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또는 공간혁신 사업 내지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사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왼쪽에 있는 공간재구조화 대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성능을 유지 관리하는 대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전체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시설비로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쭉 보시면은 빨간색은 이제 40년이 안 된 시설들에 대해서 뭐 창호 바꾸고 냉난방기 바꾸고 뭐 방수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에요. 두 번째 있는 칸막이들이 이제 이 하늘색들이 공간재 구조화에 사용되는 돈인데 연간 한 1조에서 2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은 그 공간재 구조화에 대한 비용은 기존의 노후 시설이 계속 증가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비용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런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학력 인구 감소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학교에서만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우리 학교가, 내가 있는 학교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링크를 이것도 같이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각자 들어가서 눌러보셔도 저하고 동일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의미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4분의 1 페이지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 전체 학교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눠지고 초중고 특수학교까지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연면적은 학교 시설의 모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면 1, 2, 3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학교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학교 시설 면적은 1억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학교 수는 12,000개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유치원 빼고.
그러면은 학생 1인당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초등고등학교가 제일 작죠. 18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평균일 뿐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학급수예요. 1학급짜리가 우리나라에는 35개가 있고, 그 35개가 가지는 건물 교사동 수는 197개고, 평균 학생 수는 2.89명이고, 이런 데이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학생 1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연면적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평균은 19.77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학급수고 여기가 이제 1인당 연면적이에요. 이게 더 큰 데도 있어요. 물론 이런 데는 이제 1학급짜리는 400m 정도. 학생 혼자서 모든 면적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포로 나타나요. 근데 평균이 20이 안 됐었는데 사실은 절반 이상은 20보다 훨씬 큰 시설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가 학교 신설할 때 교부하는 기준이에요. 학교 신설할 때 돈이 나가서 지을 수 있는 그 표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면은 실제로는 1인당 20학급까지는 요런 17제곱미터 정도가 평균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통계를 갖다가 아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 학교별로 인지 우리 학교가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우리는 초등학교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두 개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서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현황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조차도 자, 그 12학급짜리들은 1인당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급이 몇 학급인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12학급 중에서는 면적을 많이 쓰고 있구나, 조금 쓰고 있구나, 아니면은 우리는 충분한 공간인데 제대로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참에 아무리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는 1인당 면적이 너무 작으니 조금 더 증축을 해가지고 교육 환경을 갖다가 인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는데 활용을 하시라고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실 게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서울 지역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서울 지역하고 뭐 그냥 그 전남 지역하고 찍어볼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확연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남 정부 경상도 지역 뭐 이쪽 지역은 학급 수가 22 학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1인당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훨씬 커지는 구조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별로 어쩔 수 없는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좀 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나 내가 속한 지역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떤 여건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구조예요. 여기 지금 뾰족뾰족한 파란색이 그 학급당 평균 연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신설학교 기준이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만나는 점들을 보시면은요. 39학급, 40학급까지는 우리는 대체로 신설 학교보다 기존 학교가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40학급 이상 부분은 과밀학급이라서 아마 사실은 영구적인 거라기보다는 한시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전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여건에 관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역별로 우리는 굉장히 상이한 여건에서 살고 있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왼쪽 편은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이제 기준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죠? 최근에 뉴스 보면은 경북 지역은 15명을 적정 기준으로 놓고 소규모 통합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부분은 학력 인구가 지금처럼 급감하는 지금 시기에서는 우리한테는 계속적인 부담이고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도 사실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측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19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교육청별로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특색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더 맞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 색깔을 내는 필요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이런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상태에서 이제 공간제 구조화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정책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제 구조화 법령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우리 학교 시설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토계획법에 우선 공간재구조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공간재구조화 부분이 개별법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국토에 관한 그 법률에서 지금 그 도시계획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도시계획법 상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간재구조화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문제의식이 이미 도시계획상으로도 시대가 바뀌고 낡아가는 그런 용도지역이나 그 도심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토지를 과거에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딱 선을 그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지금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융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수요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도시계획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간재구조화를 포함을 하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일 때는 요렇게 뭐 완화 조정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간제고 구조화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구 감소 저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장 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러 가지 융복합 입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축소 전환형 도시 전략을 갖다가 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공간 재고조화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거냐라는 게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디지털 전환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갖다가 살짝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40년 이상 대상 학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의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 근데 그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지구를 갖다가 과거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학교에서도 더 이상 비슷한 개념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실과 그 특별 교실로 나누어지고 지원시설, 뭐 행정실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구조들이 우리가 다목적 유연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아이템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나누고 그 호실 번호를 갖다가 그런 용도로 이제 유지하는 게 과연 우리 공간 재구조화를 갖다가 성공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소규모 학교 증대는 결국에는 효율적 투자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그 지금 아마 참석하시는 학교 중에서도 소규모 학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학생 수가 50명이 안 되는 학교에서 50억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해서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학교는 더더군다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고 탄소 중립도 결국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지구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학교 시설 개선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효율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담겨져는 왔었어요. 디지털, 그린, 뭐 복합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저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간 재구조화 내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굉장히 제일 어려웠던 한계가 저는 분절적인 조달 방식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설까지만은 우리나라 조달 방식은 시설 사업하고 디지털 사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가 완전히 분리돼서 시행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 사용자들하고 학교가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고민을 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 다음에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할 때는 사실 모든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 이런 공사를 갖다가 구분해서 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과제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노란표 안에 있는 게 21년도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저렇게 발표가 됐었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돈이 돼버렸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그 신설비, 개축비 2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한 30% 정도 올렸던 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도 한꺼번에 우리 시설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가구 및 정보화기기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별도 편성을 했고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지금도 아마 일부 남아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구성했으면 하는 구성안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잠깐 실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게 뭐 정권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감사 지적 받고 뭐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운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이라는 게 당초에 들어갔을 때 런 거예요. 사실은 교육을 변화시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전환도 어렵고 교육 변화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을 준비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근데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실제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져오는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부터 공간 재고조화 사업까지 오면서 사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본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인지 정리를 했는데 정책 형성 방식을 얘기하는 아처의 형태 발생론을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공간 혁신을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활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형태 발생론은 어떤 정책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건으로서 생성 전에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올 거야. 그 변화는 사회 구조, 그 다음에 문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하고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 정부 정책으로 자리잡임하는 거야라는 인지 생각을 이론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T1 부분은 2019년 이전에 학교 공간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갖다가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2는 이제 교육부 정책으로 정착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T3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정책화 시켰는지, 그래서 각 변화를 하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장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공간 혁신이 제일 처음에 사실은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게 2019년 정책화 되기 전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를 통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를 오면서 사실 사회적으로는 건축적으로는 설계 공모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들이 공모 방식으로 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표준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9년, 15년 되면서 이제 학교는 설계 공모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그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공간이라는 거를 갖다가 유아 교육이긴 했지만은 제3의 교사라고 언급하는 부분부터 해서 핀란드의 이너스쿨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국의 BSF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다양한 이제 흐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그 공간 혁신을 갖다가 끌고 오는 행위자들은 그 사회적으로는 이제 어린이 건축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그 참여 설계 부분이 우리나라도 학교를 제외한 다양한 이제 그 도시 개발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 같아요. 교육으로 따지자면은 2000년에서 2000년 이후에 사실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물리적으로 2000년 초반에 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아니었지만 2008년에는 그 문체부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그러니까 뭐 화장실 만들기, 학교 만들기, 뭐 이런 게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2009년에는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창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그 사실 교육에 대한 그리고 그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바램이 굉장히 2010년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방면으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조건과 문화 속에서 사실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거는 2001년부터 우리나라도 몇 개 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남한산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손에 꽂을 정도의 이제 그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학교 신설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그 특징이 뭔데라고 따지면은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생김까지 이제 보시면은 몇 가지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유형 1로 보시는 거는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행위자가 그냥 단순히 교사였고, 여기 울산 병영초에 있던 교실이었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쇼킹했던 이미지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교실을 갖다가 교사 한 분이 저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셨어요. 새로운 시도를 했고, 안에다가 화분도 갖다 놓는 시도가 있었고, 모둠할 때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가구를 갖고 와서 설치해서 하는 새로운 시도였어요. 아마 이때 혁신학교에 대한 붐이 굉장히 있었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들 봐온 학교긴 하지만은 용남고등학교도 많이 보셨겠지만 용남중학교 얘기예요. 2000년 초반에 사실 용남중학교가 중학교에서 이제 저런 쬐끄만한 그 단설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공간혁신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유형은 용남은 용남중고등학교가 붙어 있고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사립이 가지는 또 협력적인 학교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좀 전략적으로 계속 키워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저렇게 몇 가지 잠깐 보시죠.
아까 울산병영초가 교실 단위에서 교사가 실천의 주체였다면은 이제 용남중학교는 교장과 학교가 주체가 되면서 좀 굉장히 큰 스케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용남고등학교 하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용남고등학교는 뭐 이런저런 사연을 거쳐서 용남 중학교에서 용남고등학교로 그다음에 미래피움관인가?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런 그림 같은 새로운 이제 다목적 공간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학교 단위로 이제 전체가 이제 장기간에 끌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나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은 특색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끌고 온 공간이 같이 움직였던 사례를 갖다가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문화예술과 지역이 연계가 돼서 지역 교육 정책으로서 이런 공간 혁신이 과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2018년에 광산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에 따지면 거의 공간혁신하고 같은 내용인데 교육과정으로서 특색교육과정으로서 이런 그 공간을 바꿔가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초창기 그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간혁신의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보신 내용들인데 공간혁신이라는 게 생긴 게 학교 자치를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학교 자치와 공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자생적으로 출현된 실천이었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공간혁신은 그래서 사실은 공간혁신이 초창기에 생긴 거는 학교가 주체가 돼서 실천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도 우리 미래 사업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학교, 교사 일부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T2에서 T3라고 표현을 한 게 그 공간혁신이 브랜드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과 지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에요. 2017년에서 18년 정도까지가 그런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고 T1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T2, T3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주요 단체는 C 프로그램이나 초록우산, 뭐 세이브 드 칠드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 교육청의 꿈담이나 광주 아지트, 강원의 감성화 같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때는 인지 완전히 정부 정책, 국가 정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지는 않지만은 그 각 지역별로 그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두고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의 실천 행위자들이 갖다가 주도했다면 이제부터는 학생, 교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정형화되는 과정으로서 공간혁신이 확장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각각의 사업들은 지역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서 재맥락화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서울의 구조하고 강주의 구조, 강원도의 모델들이 같은 듯 틀린 내용들을 품고 있었고요. 작업 과정이 매뉴얼화돼 가지고 적용 학교에는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이드가 있으면은 제약도 같이 되는 구조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각 교육청이나 각 사업들이 가지는 규모와 정부 정책들, 지금 같으면 미래학교나 돌봄 통합학교 이런 부분들하고 결합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는 그 특색교육 과정이나 앞단에서 나왔을 때는 학생이 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직접 디자인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학생을 위한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간 혁신이라는 경험 자체가 기획 단계에서 구축에 참여하는 거 하고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사용 단계에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교차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혁신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예전에 교육부도 이런 요청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설 중심으로 하는 공간혁신 사업이지만은 실제로는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청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갖다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아마도 많은 사업들이 통합하고 같이 운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정교화되는 현재로서는 정착되는 과정을 갖다가 보자면은 19년에 학교 공간 혁신 추진 기본 계획안을 통해 가지고 공간 혁신이라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1년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부분으로 확대 변형됐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실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체 사업을 운영하고 가이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9년에 공간혁신은 사실은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균형 잡힌 삶의 공간이라고 해서 놀이공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자치 얘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인지 저학년 중심의 그런 휴식 놀이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이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유휴공간이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요구, 특히 디지털을 통한 하이브리드 학습 공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경계 없는 학교 같은 인지 유연하고 융합된 공간에 대한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까지는 공간 혁신은 사실은 부분 단위였어요. 교실 단위 일부 영역을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했고 크게 해서도 뭐 교실 한 네다섯 칸 정도를 갖다가 대상으로 했다면 그린 스마트로 오면서 전면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전제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다목적 커뮤니티 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많이 운영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비슷하지만 조금 틀린 흐름으로서 그 남원의 덕과초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여기 자료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덕과초는 전체 공간이 보시다시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공간으로서의 공간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 학생이 한 20 몇 명 정도 되는 학교였어요. 소규모 학교 모델로서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저 학교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몇몇 그 구획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 활용되는 그런 새로운 학교로서의 모델을 갖다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름이 그린스마트부터 몇 번을 바뀌긴 했지만 남은 덕과 초입니다. 이름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사실은 사업의 맥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대신에 나름 현장의 불편함이나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 공간 재구조화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던 부분이 과거에 사실은 그린스마트 스쿨로 가면서 가이드를 하나로 갖고 가고 조금 정형화된 방식을 갖고 가다 보니까는 교육청별,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공간 재구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청 주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단에 T1, T2, T3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또 우리 학교가 변화하는 한 시대의 흐름으로서 정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아까 설문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기대하고 걱정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집행에서의 구현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모습이 아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간지구조화 사업 실행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뭐 늘상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특별히 다룰 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공간혁신부터 계속 누차 했던 얘기는 그 교육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디지털을 수용을 하고 앞으로의 그린에 대한 부분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고 학교 복합화를 담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지역 특화까지 내용이 넘어가는데 페이퍼는 저렇게 쓰지만은 학교에서는 좀 선택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린과 학교 복합화를 담을 수는 없거든요. 내용을 갖다가 빼란 얘기는 아니고 틀림없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담기는 하되 비중은 틀림없이 틀려야 될 거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이나 지역 특화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학교를 바꿔가는 과정에서는 담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는 우측에 우리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 작년까지는 검토위원회를 교육부에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승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원이 교육 전문기관이니까 적정성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최종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안내를 안 해드리는 거는 그 뒤에 적혀 있는데 공간재구조화.kr이라고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매뉴얼부터 안내서 그다음에 각 교육청의 그 각종 자료들이 한 파일이 100개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교육청들이 쌓아왔던 자료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교육이라는 걸 갖다가 당장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사전교육 안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간혁신이라는 게 현장의 자발적인 흐름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정책으로까지 정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발적인 추진 시의 특징은 사실은 간헐적이고 우연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위자들이 실제로 특이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갖다가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고 그게 지금의 정책으로 올 때까지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착이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간재 구조화에 이미 국가적으로는 1조 이상을 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데만 했지만 이제는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전기획부터 모든 단계가 다 계약 구조 속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사례에서 감사 지적 사항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법 체크하고 하고 났더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채팅창에 올라 교육청 주도의 경직성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도 그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속도가 느린 거는 사실이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교육청도 교육부도 지금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용자들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잘 되려면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너무 경직된 조달 방식과 그다음에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경직성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의 담당자도 움직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뭐 변명 삼아, 설명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들은 이제 선정부터 계획, 실행, 평가하는 단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다 좋게 봤는데, 이제는 불편하게도 보고 잘했냐 못했냐 얘기도 나오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지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참고 가능한 부분, 공간제고주화.kr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매뉴얼,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떤 걸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최근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최근 걸로 한 2024년에 나온 거를 몇 개만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우수 사례나 수업 사례는 굉장히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 저것조차도 우리 지금 박세미 과장님이나 교육시설 안전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인사이트 투어나 우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용남고등학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 소리가 안 나온다 하시네요. 그냥 소리는 그냥 애들 떠드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음악 소리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학교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다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 공간, 홀딩을 활용한 협업 공간들도 있고, 뭐, 자막을 간단하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한 공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독도라는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우리나라 학교하고는 좀 틀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학교 실제로 다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 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그래요. 제가 출처를 갖다 까먹었는데 이 학교를 그 자료를 만든 데가 그 미국의 예전에 2019년, 20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프라카시 나이르라고 미국에서 이런 교육 공간을 만드는 거기가 이제 실제로 교육자하고 건축가가 모여서 이런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학교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공간이 학습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금방 보신 그림하고 아까 뭐, 저 동영상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니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쭉 한번 용남고등학교 한번 보실래요? 용남고등학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 2층이 전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렇게 외관이 굉장히 특이해서 발코니가 굉장히 많은 건물이라는 것도 특징이긴 하지만은 작은 곳간들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기 동영상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교육 소리는?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학생 자율적으로 인생을 말하란 얘기죠? 자신의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누군 그 내 과정을 소리가 아니면 이 소리가? 아, 동영상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학생들의 휴식 미국 공간을 동영상에서 나왔던 거하고 이 용남고등학교의 이미지. 설계하고자 했던
경남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바로 1층에 위치한 수공관, 즉 인공호수입니다. 수공관 주위에는 나무데크가 있어서 수공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수생물들을 데크를 따라 걸으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도어로 개방하여 연결될 수 있는 중앙홀과 덱홀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 버스킹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처음 학교 설계를 할 당시 어떤 공간이 지방에 위치해야 할지 전 선생님들이 모여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을 중앙에 위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하 1층부터 시작하여 지상 2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앙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여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소위 토론 공간,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경치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홍유리를 따라 설치한 바 테이블의 경우 앉아서 또는 서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적당한 높이로 제작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영남중고등학교 전기를 통해 학교에 들어서면 홀딩도어를 이용해 개방감이 큰 중앙강당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계단이, 오른쪽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마루가 있어서 3, 4, 5 모여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8인치 전자책판을 활용하여 최대 200명의 인원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실내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총 3개의 교무실이 있습니다. B동 3층에 위치한 본교무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1학년 교무실 및 2, 3학년 교무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3층의 본교무실은 수업과 업무로 인해 지치는 선생님들을 휴식할 수 있도록 복층에 교사 휴게실을 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쪽 테라스에 나서면 앞으로는 안전산이, 멀리로는 하천 바닥. 이 자료는 같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용남고등학교의 시설적인 측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전체가 다 맑은 유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행정실부터 교실까지 그 창을 닫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떤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메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만큼 교실이 똑같이 생긴 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1학년 1반, 2반, 3반이 틀린 교실에서 쓰고 있어요. 1학년 1반은 테라스가 있고 2반은 없고 3반은 창이 쬐끔하고 그 교실이 길쭉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홈룸은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간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복도라는 게 일부 있기는 한데 1, 2층에 홀부터 진입하는 부분은 도서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예 문이나 셔터가 없는 구조예요. 전체가 다 열려 있는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렇게 됐을 때 운영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홀딩이 많고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문 여는 것도 일이고요. 그 발코니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이 새는 거는 다반사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 학교가 계속 얘기되는 부분은 사실은 시설에 대한 특이성도 있지만은 그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간을 전체를 갖다가 한 번에 활용하고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렇게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부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간의 가치라는 거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틸 케이스라고 이거는 저 글로벌 가구 업체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 넣어 놓으니까는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오는데 최근에 이제 온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번역기로 쭉 돌려놓은 건데 모든 공간이 소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기업에 있어가지고 경제적 압박과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해 가면서 직원 경험을 저해하지 않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시급해지고 있다. 리더들은 더 간소하면서도 스마트하고 편안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전용 공간이 없을 때 직원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모든 공간은 중요해야 되며 다양한 업무 모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잠재력을 끌어내는 걸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많은 그러니까 활용도가 편차가 과다하든지 아니면 너무 개방된 공간 그리고 업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 공간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공간의 편차는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기업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 협업을 위한 유연한 공간,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공간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모듈 시스템 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보시면은 사실 학교라는 부분도 우리는 공간이 유한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지는 제일 비싼 자산이에요. 근데 공간을 갖다가 키워달라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와요. 공간이, 자,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더 전문화되고 더 필요한 실들이 늘어나야 돼. 이게 캐디를 포함을 해서 몇 년간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생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리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사전 계획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갖다가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더 효과적인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빠르게 정의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자, 특별시를 갖다가 많이 두고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특별실이 많고 전용실이 많아질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고 공간은 소외되는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모든 공간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 공간 사용률이 낮은 공간은 괜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그 공간을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 못 쓰게 해서라든지, 아니면 공간 안의 품질이 낮아서라든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라든지, 아니면 시간표를 갖다가 아예 배정을 안 하고 아무도 못 쓰고 문이 잠겨 있기 때문이라든지, 틀림없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갖다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저런 사용률이 낮은 공간, 높은 공간,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교실, 홈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과정이 힘들거나 어렵진 않을 거다. 관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특히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실제로 학생들이 독서실처럼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1대1로 소통하거나 소규모로 모여서 소통할 공간도 필요하고 전체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간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이 공간 재구조화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학교 공간을 얘기를 할 때, 자, 이것도 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전기획 보고서 예시도움 자료에 이제 몇몇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1, 2, 3 같은 형식으로 목차가 구성은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 늘상 해야 되는 디폴트한 일들이 이 챕터에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사실은 학교를 갖다가 이해하는 부분은 뭐 사업비를 선정하고 뭐 지역 여건을 확인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냥
늘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나 교장 선생님은 경영자로서 학교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아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공간이 지금 이 정도 학급 규모에 이 정도 학생 수에서 도대체 큰 거야, 작은 거야? 왜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면적은 크게 나오는데 활용이 이렇게 불편해? 아니면 왜 이렇게 공간이 적은 것처럼 느껴져? 라고 한다면은 그걸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간 이용률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한 70% 정도 이하는 공간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간, 이렇게 이제 확인을 많이들 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간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 학년 조닝이야? 아니면 남녀 따로야? 아니면 뭐 어떻게 우리는 공간이 배치가 돼 있어? 우리 학교에 공간이 배치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 어떤 조닝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컴퓨터실 가는데 너무 먼 건 아니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동선에 관한 관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갔다가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설명을 할 때 우리 학교의 제일 중심 공간은 뭡니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교를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규모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쭉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특정 중학교를 갖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한 18학급 정도 되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인데 경기도 18 유사학급들 평균을 보니까 한 21 정도 나오더라. 전국으로 따졌더니 23, 1인당 연면적이 23 정도 나오는데 이 학교는 15.8밖에 안 되는 사실은 너무 작은 학교였네. 그렇다면은 그 면적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작은 학교였다라는 한계를 갖다가 우선 인지를 하면서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작은 학교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 교실이고 특별 교실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당연히 이게 지금 해당 중학교예요. 면적이 작지만은 교실 수를 줄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보통 교실하고 특별 교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딴 데보다 비율이 훨씬 커요. 대신에 딴 게 적다는 얘기죠. 공용 면적은 뭐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자, 그 와중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관리행정실은 딴 데보다 비중이 더 컸어요. 관리행정실도 일반 교실하고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컸던 그 비율상으로는 컸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주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도서실, 다목적실, 홈베이스가 굉장히 작아요. 딴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학교는 안 가봐도 아실 수 있어요. 어떤 학교인가 하면은 교실복도밖에 없는 학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서실, 다목적실, 홈베이스가 없으면은 교실 있고 일반 교실 있고 특별 교실 있고 교무실 있고 끝이에요. 그냥 학교가. 그, 이런 학교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 과제가 뭔지를 먼저 알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앞에 있는 중학교하고 과제하고 쭉 연결된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면은 증축을 하는 게 제일 맞겠죠? 증축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증축을 할지 아까 데이터에서 이제 그 힌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증축 이외에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공간 이용률 낮은 거를 끄집어내서 공간 이용률을 올리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편리해져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용률 계산은 간단해요. 학교가 일주일에 40시간 수업이면은 40시간 중에 뭐 30시간을 쓸 거면은 40분의 30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이용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용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어디냐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률 분석 데이터로 가지고 어떤 접근으로서 이 학교를 풀어갈 건지를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2019년도 말에 뭐 경계 없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안에서 다양한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들어서 박람회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뭐 강의용 수업, 그다음에 모든명 수업, 그다음에 뭐 개인 학습, 뭐 피드백이나 실행을 하는 이런 공간을 갖다가 한 번에 만들었는데 저
부스 만든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가 이거였어요. 교실이 일반 교실 2개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만들었더니 한 개 교실 면적이 225제곱미터예요. 근데 2개를 합하면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들이 늘어나니까는 면적이 줄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줄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복도가 없어지면서 복도가 소통 공간이 되면은 면적이 163까지 확 떨어져요. 이거는 원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형 수업, 지금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학교를 얘기를 할 거고요. 쟤를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컨셉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그 복도식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과연 개축하는 것보다 쌀 거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케이스마다 틀릴 것 같은데, 실제로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아까 덕과 초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까 보셨던 큰 그 동영상은 용남고등학교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덕과초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요. 전체를 하나로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간에 있어가지고 공간 조닝하고 이동동선 중심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공간 조닝이라는 얘기가 저는 제가 건축 베이스라서 워낙에 많이 사용되는 얘기인데, 그냥 유사한 기능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조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과연 조닝이 잘 구성돼 있어?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사실은 간단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부분 잘 안 돼 있어요. 왜 잘 안 돼 있냐 하면은 오래된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교사들은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학생 수도 학년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교실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언제, 30년, 40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년 조닝이 다 깨져요. 1학년이 나눠져 있고, 2학년이 나눠져 있고, 애들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결국에는 조닝하고 동선하고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심 공간을 보시면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들은 제 생각에 대부분이 중심에 행정실하고 교무실, 교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관리행정실 내지는 관리행정실이 그러니까 일반 그 학년별 교무실을 빼고 관리행정실이 가운데 있어야 되나? 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거냐, 관리할 거냐라는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답이 틀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학교하고 굉장히 작은 학교는 틀린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 학교별로 더 맞는 방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빠른 시간에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번 보시면은요, 사례예요. 이건 뭐 경기도에 있는 사립중학교인데 건물 동이 이렇게 세 동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세 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도면으로 1, 2, 3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체 공간, 전체 캠퍼스 차원에서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제일 많은 활동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사분들이 직접 하시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위쪽에 있는 건물을 이 3층짜리예요. 일부가 3층인 공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3층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각 실별로 실명을 적어 놓고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있는 게 C1이 1학년이고요. C1이 1학년이 여기도 있고 이쪽 동에도 있고 나눠져 있어요. 2학년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요.
3학년은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리고 컴퓨터실이 3층에 있고 1층에 있고 여기 다목적실이 2층 그 옆 건물 1층에 있는 뭐 이렇게 해서 그 각 기능별로 색깔을 갖다가 뒀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하는 이게 이제 파란색들이 다 홀이에요. 그러면 옆으로는 사람들은 복도가 있으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상하로 가는 거는 이 파란색에 연결된 선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대부분 이 4번에 있는 홀로 학교 아침에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4번에 와서 제일 먼 데가 자기네 건물 3층에 있는 컴퓨터실 가는 거. 그 다음에 옆 건물 가서 제일 2층짜리에 제일 윗층으로 가는 게 제일 멀겠죠. 그 동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그려봐요. 자, 4층에서, 아니, 4번 홀로 들어와서 도서관을 거쳐서 뭐 1번 홀로 가서 2번 홀로 2층으로 올라가서 3층 가서 컴퓨터실 가. 그게 지금 4층에서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요 흐름이에요. 나머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보시면은 C 1, 2가 여기 있거든요. C1, 2에서 컴퓨터실을 가려면은 거꾸로 역순으로 따라가야 돼요. 5번 갔다가 4번 갔다가 다시 2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그려보시면은 학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내용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뭐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린다 하더라도 옆 건물 2층에서 앞 건물 3층까지 올라가서 컴퓨터실을 갔다가 가는 게 굉장히 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상적으로 현실하고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꿔갈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자, 학년은 학년별 조닝을 만들어 주세요. 이 떨어져 있는 건물에는 1학년이 들어가고 1학년 교무실이 같이 가고 이 큰 건물 2층에는 2학년이 들어가고 옆 건물을 3학년이 들어가는 구조로 만듭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장실, 교무행정실, 교사협의회실, 회의실은 도리어 옆으로 빼주시고 도서관이나 다목적실 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건물 가운데다가 유연하게 담아주세요. 다목적실은 원래대로 유지를 할게요. 그러면 이 다목적실하고 그 특별교실하고 뭐 도서관이나 메이크실 같은 게 이렇게 어울려서 실제로 학생들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학년별 조닝을 이루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아까는 8단계까지 나오던 게 레벨이 확 3단계로 줄어들어요. 인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간 조닝을 하고 공간 조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를 갖다가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근데 지금 캠퍼스 전면 개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을 갖다가 받은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일부 교사동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실 텐데 해당 교사동만 보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런 큰 그림은 안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래서 처음에 접근은 전체 학교 캠퍼스를 펼쳐놓고 내용을 보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그 옆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전 계획을 갖다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저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학생 지원 시설이고 C가 1, 2, 3학년 일반 교실이에요. 그러면은 홀을 가운데 두고 일반 교실을 나열을 하고 그 학생 지원 시설은 도서관이나 다목적실, 메이크실 같은 데를 갖다가 학교의 제일 중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홀이 있고 교실로 들어가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큰 학교들은 가능한 구조예요. 작은 학교들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얽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교실들하고 이런 특별 교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학생 지원 시설이 함께 공존하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구조예요. 저렇게 만드는 방식. 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학교를 갖다가
자리매김하고 공간을 조닝해가지고 어떤 교수 학습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저는 공간제 구조화 사업의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안전원에도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사전기획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사분들이 우리 학교 전체를 보는 이해를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해요. 10분만 더 할게요. 음, 그 이게 제가 처음에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정책을 하면서 정말 몰랐던 거예요. 요즘 생각하니까 이렇더라고요. 학교는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짓는데 건축가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은 있는데 교육을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육부에 있고 교육청에 있으니까 학교를 방문한 적은 많지만 제가 학교에서 교육을 일주일이라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건축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참여 설계는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요. 워크숍 형태로 많이들 가죠. 그렇게 사실은 교육부가 많이 유도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잘 됐다고 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와 학생은 관리자가 아니에요. 공간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교사와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공간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 참여 설계는 참여자의 주도성과 소속감을 고양하기 때문에 참여 설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도로 갖고 가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를 쭉 해왔는데 처음부터 우리 계속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용자 참여 설계했던 사용자들은 학교를 사용하지도 않고 떠나요. 자, 이런 그 팩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원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육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 교육 현황을 우리 같이 분석을 해요. 교육과정 재구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참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소통해서 해요. 그다음에 교육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MS 학교나 애플에서 지은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다 그렇게 짓더라고요. 근데 자,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용이 이거는 챗GPT한테 정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부터 교육은 역량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핵심 역량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뭐 협업력 어떤 역량으로 쭉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학교별로 틀릴까요? 현장 수업 설계가 프로젝트 수업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IB를 한다, 현장, 프로젝트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을 한다. 이것도 사실 학교별로 과연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전교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학교별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운영되어 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운영되어 왔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 들어와 있는 교사나 학생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시설 자체도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들은 때로는 장점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간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약 요소고 조건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 또는 사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 거냐가 지금 사전 기획의 중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모든 사업을 밑바닥부터 훑지는 말자. 괜히 에너지만 낭비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교가 진짜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갖다가 크게 결정을 하고 그 큰 결정을 건축가하고 상의하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간 재구조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교육 핵심한테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간이 교육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확신을 하지만은 공간 변화가 없어서 교육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소중하고 제한적인 자원으로서 한번 결정되면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이 중요한 대상이다라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교사분들하고 행정실장님, 들 계시니까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용자 참여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용자는 대놓고 교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취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게 이제 교사의 몫이 돼야 될 거고, 그 과정은 학사 전반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변화를 시킬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출 거야 라고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번 뭐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공간을 접근할래 라는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교가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 사전기획 매뉴얼에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과별로 공간 선호도를 갖다가 묻는 과정은 그렇게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 미술 선생님한테 미술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의하고 논의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할 초반에는 그런 내용은 나중에 결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들의 성향을 갖다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게 과학적이든 아니면 감이든. 우리 아이들은 외부로 표출하는 거를 훨씬 잘해. 아니,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조용히 학습하고 그걸 갖다가 그 테스트 했을 때 성과가 제대로 나. 뭐 이런 거는 교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런 교수 학습법이나 학생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자 참여, 그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사용자 참여 설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굳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공간을 만드는 과정하고 1대1로 매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이제 고민스러워야 될 거고, 공간 재구조화가 수업 재료로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소통해가면서 해법을 찾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성과로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가치와 경험을 줄 거라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공간 재구조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쪽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교육의 본질로서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중심을 잡는 역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사용자들, 학교가 해야 되는 제일 큰 주요 의사결정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공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라고 해도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에다가 더 주세요라는 내용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간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공간 재구조화는 공간 혁신은 다목적성하고 공간의 다목적성과 유연성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거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제 다목적성과 유연성을 갖다가 확보하려면은 공간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다목적실을 만들고 새로운 유연한 뭐 공간을 갖다가 미래교실을 만들 거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기존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용으로 사용하시던 분들, 공용으로 사용하시던 교사들이 합의해야 돼요. 그 합의 과정이 저는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 공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합의하에 공간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이고 사전기획이고 그렇게 해서 공간 변화를 갖다가 꾸준히 지원하고 응원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학생을 위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아마 훨씬 더 3년 후, 5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큰 것부터 결정하고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의 교육의 중심은 뭐야? 그럼 물리적 중심은 뭔데?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의 중심이 중심 교육에다가 가장 많은 자원을 내줘야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간 조닝이 충분히 합리적인지, 그다음에 낭비되는 공간 없는지, 그다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각 단위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 마지막에 이제 적어놨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특히 우리 학교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일반 교실이 아까 우리 그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일반 교실이 한 40% 차지를 해요. 30%. 공용 공간이 한 3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실하고 빼고 나면은 사실은 다목적이나 특별교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체의 15%에서 20%도 안 돼요. 일반 교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써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그 공간들,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꼭 가구까지 다 배치해보는, 제가 여기 디자인 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모형 개발된 과제 그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스케일을 놓고 공간 규모를 치고는 거기다가 책상도 배치해보고 콘센트 위치도 잡아보고 뭐 빔 프로젝터나 뭐 필요한 부분을 갖다 다 배치하는 작업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공사 단계에서 큰 오차가 없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디자인 카드를 실별로 다 만들어도 학교에는 그렇게 다양한 실이 있지 않습니다. 한 10개의 디자인 카드만 있으면 전체 학교는 다 커버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차례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바쁘게 왔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